네, 시사정답 3인 3색 4월 28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의 D-11일입니다. 그 반환점을 이렇게 돌았죠. 이제 그 중반전을 갖다가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데, 현재 그 대선 지지율은 처음에 출발하면서 양강 구도로 출발했는데, 지금 양강 구도가 붕괴됐다. 이렇게 각종 조사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 40%, 그리고 안철수 후보 24%, 홍준표 후보 12% 등으로 1강 1중 3약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예. 지금 사실상 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하락이 돋보이네요. 뭐 지금 이제 양강 구도가 무너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실상 이제 크게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렇게 뭐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선거운동 돌입 시점에서 불과 열흘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지지율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역대 대선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이렇게 안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선거운동 돌입 시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견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뭐 빠르게 오는 부분까지는 이제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뭔지 짚어 않을 수 없네요. 예. 그 우선은 다들 이 지적을 하고 공감을 하듯이 TV 토론이 반복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고 그걸 살려내기보다는 굉장히 좀 그 취약점을 많이 노출을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을 맡기에는 대단히 그 부족하다, 이런 그 인상을 많이 줬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그러니까 그 호남에 가서 하는 말하고 영남에 가서 하는 말이 그 자기 모순과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양쪽 다로부터 좀 이래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쪽도 지금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 지지층 전체가 좀 균열이 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강주 전라에서도 문재인 후보랑 39대 30 한때 비슷하게도 나갔었잖아요. 이렇게 됐고, 특히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1위를 달렸었는데, 대구 경북에서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가 31, 안철수 후보는 19, 홍준표 후보가 22%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에서 50대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앞서섰는데, 지금 5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43, 안철수 후보는 22 이렇게 나왔고, 60대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이었는데 문재인 후보 16, 안철수 후보 36, 홍준표 후보 29% 뭐 이렇게 나왔고,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독보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후보 15, 안철수 후보 29, 홍준표 후보가 36%로 수위를 하고, 중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중도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후보 42, 안철수 후보 30, 그리고 진보에서는 문재인 후보 60, 안철수 후보 16, 더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토끼에서도 빠지고 산토끼에서도 빠지면서 흔히들 안철수의 딜레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TV 토론에서 처음에는 뭐 맞짱 끝장 토론을 하자고 기세를 올리고 그랬는데 막상 TV 토론을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면에서는 셀프 디스도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토론 후 나빠졌다에 또 1위가 되는 등 이 지지율 하락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도 JTBC 토론 이후에도 안 지지율 하락은 지속됐어요. 예. 이 딜레마 늪에서 잘 빠져나올 수가 없는 모양이죠.
원래 안 후보 자체가 이렇게 국민 전체에게 이렇게 뚜렷한 자기 이미지를 견고하게 쌓아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번에 TV 토론이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과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각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중도 부분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중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 타고 양쪽 진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철수다, 독철수다 해서 그쪽 이미지를 포맷을 맞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TV 토론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강한 리더십 이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사실상 실패를 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근데 중도 후보로 이제 95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박찬종 후보가 이렇게 그 당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양쪽 진영 특히 이제 조순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조순 후보에 쭉 앞서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것도 보면 정원식 그 당시 이제 민주자유당 후보가 이렇게 20% 가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가 가지는 그 한계성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안 후보는 거기에도 오히려 못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 25일 JTBC 토론보다는 사실은 결정타를 맞았던 거는 그전 토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 셀프 디스를 했다. 이 갑철수냐, 내가 안철수냐, 갑철수냐, 또 뭐 MB 아바타냐, 뭐 그런 이야기 하고 당시에 이제 그때 이미지가 TV 토론에서 도대체 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게 굉장히 강했고 그게 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층이 아까 이야기했던 중에서도 50대들, 그러니까 50대들한테 안정감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리더십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50대라고 볼 수 있는데 50대에서 확 꺾였다는 것이 결정타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주정 논란 이럴 때는 그 호남 표심에서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셀프 디시라고 금방 그 지적했던 갑철수라든지 MB 아바타 이런 부분들에서는 동년배인 50대에서 대통령 감으로서 좀 이렇게 고개를 가혹거리게 했던. 그게 결정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러면서 어제 저녁에 그 김종인 전 대표랑 회동을 갖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뭔가 좀 성부수가 될까요? 이게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선거운동 돌입 시점, 이나 이렇게 양강 구도가 막 형성되고 치고 올라갈 때 이게 선제적으로 갔다면은 이렇게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이렇게 한번 흐름 자체가 꼬꾸라졌는 상황에서 이걸로 다시 간다는 것은 과거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합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핵 반대 세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친문 패권주의 세력 이 두 개를 배제하고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공격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적폐연대 아니냐 뭐 이 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일단 이전에 이야기했던 삼지대론이 바로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예를 들면은 그 구성조차도 쉽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 예, 우선은 이제 김종인 그 전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장 탈당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도 내려놓았습니다만은 그 김종인 씨가 가지고 있는 위치 또 지금 선거판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 저 대통령 이제 선거 전에 본격 돌입하기 전에 어떤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다. 스스로가 역부족을 그 자인을 하고 그 후보로 나오겠다가 했다가 사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판에서 좀 멀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특정 후보를 돕겠다. 근데 자기 말 바꾸기가 너무 반복되고 있다. 어느 쪽도 돕지 않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선거 그진 그 중간점 막
넘어가면서 안철수 후보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정도를 끌어들이면서 통합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는 모습으로 비치겠는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빠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 자체가 예를 들면은 개혁 공동정부위원장이든 뭐 차기 총리 내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봐지고, 하지만 본인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전에 지적했던 그 삼지대 구성을 갖다가 어떤 이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은 그 친문 패권 세력을 제외한 가운데 이렇게 이 보수와 어떤 이 진보 세력, 중도 세력이 함께 아우러진 어떤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는데, 그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집니다. 지금 현재 이 지지율 추이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짚을 수 있는 게 심상정 후보. 예. 상당히 올랐죠. 예. 어쨌든 진보적 의제, 특히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을 만들어진 것, 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판 자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심상정 후보는 진보적 가치 부분에서는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진보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가치, 이 둘을 항상 함께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뭐 정치인으로 현실적 판단, 선거라는 국면에서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심 후보가 진보적 가치를 뚜렷이 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정의당이라든가 심상정 개인으로서도 진보 후보로서의 어떤 가치를 드러낸 한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그동안 선거에서 보면 진보정당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보다도 막상 투표 결과는 저조했잖아요. 사표 방지 심리다, 혹은 또 정권 교체다, 뭐 이런 이유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정권 교체는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상승에도 힘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근저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경합을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게 기준이 되면서 심상정 후보 표가 많이 이제 깎일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그 차이가 벌어짐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그렇다면 뭐 대표 정도는 심상정 후보를 찍어도 미래를 위해서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오자 토론이라는 형식에 있어 이 반복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심 후보가 어떤 특정 의제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토론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돋보이는 측면들이 반복이 되고, 그게 좀 사람들한테 일정한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아마 심 후보 내지는 정의당이 얻어가는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그동안은 거의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정도로 설득력 있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그 집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후보의 공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 정책에 있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그리고 또 토론이 또 이렇게 엇나갈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리더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감도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나 이래 보는데, 유승민 후보는 오늘 또 자당의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 정말 토론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서도 지지율은 이렇게
특히 후반에 단일화 악재 여파로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 뭐 지금은 당 바른정당 내부를 보면은 거의 뭐 20명 총 30명밖에 안 되는 것에서 다수가 유 후보고 단일화 빨리 해라. 단일화 하라는 얘기는 사퇴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는 요구를 이제 공개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유 후보로서도 제일 정치적 실행기가 아니겠느냐. 뭐 극복하고 나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의석수가 더 미미하죠. 더 미미한데도 심상정 개인의 어떤 능력과 그걸 갖고 잘 돌파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는 그 상당히 덩치가 있는 정당의 후보이고, 그런데 이 토론을 잘한다고 이야기가 됐지만은 반복되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지적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교수의 이미지 그런 것이지 무슨 리더로서 어떤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비치기보다는 조금 이 너무 작은 부분들을 갖고 자잘하게 좀 물고 늘어진다 이런 인상을 주면서 오히려 그 토론을 전체적으로 끌어가지고 자기가 주도한다든가 어떤 리더로서 역량을 가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이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치에 나오게 된 계기였던 안철수 현상, 즉 안철수의 새 정치를 이번 TV 토론 동안에 그 새 정치의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그 부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주는데 못했었고,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내걸었는데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이 설득을 시켜야 될 건데, 특히 보수 유권자들한테 전혀 그러지는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보수를 배신했다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여전히 못 헤어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지율 지금 이 대세론에서 양강에서 다시 1강으로 가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잠깐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토론회 4번까지 해서 뭐 계속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토론 태도라든지 뭐 이름 성소수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좀 잘 못하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결집해가지고 문 후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심리가 작동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어떤 꾸준히 잘 못하면 그건 상당히 데미지가 누적이 돼가지고 어려울 건데, 조금 문제가 있다가 그 다음번에는 좀 나아지고 하는데, 적어도 페이스로 보면 두 번째 토론에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떤 그거였고, 그런데 세 번째는 좀 잘 방어를 했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다시 약간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제 다시 이제 오늘인가요? 토론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아마 캠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 프레임은 지지율에 전혀 이렇게 영향을 못 줬네요. 실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토론에 이런 거 이제 크게 잘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만은 대선 판을 꾸리는 능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프레임 자체를 원천적으로 계속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토론에서 굉장히 이렇게 문 후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주적 논란에서 굉장히 방어를 잘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만 실수해도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잘 버텨나가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JTBC 토론에서도 이렇게 후보 단일화 막판 자기 변수가 있거든요. 대선 지형을 흔들 변수, 후보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는 적폐연대라고 거듭 규정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이렇게 전략적인 지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다지는 부분들은 문 후보가 그래도 실력을 보여줬다. 뭐 이런 부분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때하고 달리 어쨌든 선대본이라든지 당에서 어떤 서로 결속력은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전번에 나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도 아닌가 싶은데, 같이 경쟁하던 후보들도
한결같이 그 지지를 하고 또 상당히 든든한 어떤 그런 그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선거를 꾸려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안보 문제가 생각보다는 이 힘을 발휘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4월 25일을 고비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4월 6일론이 일단 접어들었죠. 접어들었는데 그 시점에 지금 어제 다시 이제 그 사드 배치를 강행을 하고 이 부분은 이 현 정부 그러니까 지금 그 황교안 정부가 어쨌든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또 막판 변수로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사드 배치 논란으로 가가지고 그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오늘 그 10억 달러를 내놔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졸속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결집되면서 오히려 이것도 크게 작용할 그 여지가 없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언론 매체에서 우리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하라.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왔고 현재 오늘 또 이제 정부가 밝힌 부분들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들여와서 미국 비용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막 공식적으로 해명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알고 우리 국민들도 미군이 비용을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빌미를 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그 26일 날 새벽에 배치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누가 이렇게 그 아무런 법적 조치를 무시하고 이 졸속으로 이렇게 놓도록 됐고 그걸 한국 정부에서 8,000명의 그 경찰 병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걸 저걸 해줬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사전에 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된 것은 분명한데 한국 정부에서 지금에서 누구나 이 문제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청와대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인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런 걸 주도를 해서 추진하거나 하등의 권한이나 그게 있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진상이 규명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어쨌든 한미 동맹에 대한 설득력은 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어찌 말하면 기업체로 보면은 밀어내기 매출처럼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어떤 밀어넣기를 한 상태에서 10억 불을 갖다 우리한테 떠넘긴다. 당시에 트럼프가 대선 당시에 안보에 공짜 없다 이러면서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뭐 얼토당토 않는 어떤 이 수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실제로 한미 FTA 부분들도 뭐 이 재협상 내지는 취소하겠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트럼프 하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서야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예. 트럼프 정부의 행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동맹이고 무슨 파트너고 이런 건 전혀 어디 가는 데 없고 하여간 팔목을 삐틀고 어떻게 하든 자기들 이익은 챙기는 그런 점에서 남을 대하는 거나 북을 대하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도대체 저게 과연 우방의 대통령이 지금 이 선거 와중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서 보일 태도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 예를 들면은 이 통합정부를 갖다가 해내겠다는 건데 이것은 보수층을 겨냥한 반문재인 연대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게 보수층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시 이제 이탈한
보수청. 이게 반문재인 연대라는 건 지금부터 한 20여일 전망을 해도 보수청이 광범위하게 이제 퍼졌던 것이 문재인만 아니면 돼. 이것은 굉장히 SNS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보수적 여론을 굉장히 주도했던 그 시점이라면 이것을 보다 공고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문재인 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 유권자 심리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걸 다시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그럼 문 후보 같은 경우 이렇게 안보 프레임 부분에서도 이제 그 불안 정서가 일정 희석시켜 나가고 있고 국정 안정감이 이제 이번 TV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저 사람이 과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인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안 돼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다시 이제 구축해 나가기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 이제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선거 과정에서 연대를 하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고 또 이제 바른정당 같은 데서 3자 단일화 같은 것도 나왔지만은 한결같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건 없다 내지는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기면 통합정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통합정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렇게 통합이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쓰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게 있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거 어차피 그거는 문재인 후보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당선되면 민주당 혼자서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힘을 합치고 바른정당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 국회 의석 구조나 저걸 본다면 어느 후보 할 거 없이 똑같은 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반문재인을 위해서 저거 후에 대선 이후에 이제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세력은 또 배척하는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어떤 집권 내지는 집권 이후의 구상 자체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을 배제하고 다른 세력하고 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지 않고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자가당착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홍준표 후보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안철수 후보랑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늦게 또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15%까지 나온 조사도 있어요. 예, 리서치 뷰 조사가 15%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이나 60대 이상 TK에서 상당히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뭐 통합 정부를 내건다고 하고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떨어하든가 아니면 세가 확 위축돼야 되는데 이것이 흐름 자체가 계속 상승 흐름입니다. 지난 최근에 이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이제 격차 자체가 이제 오늘 이제 리서치뷰 조사는 이제 10% 이내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안철수 이제 갤럽 조사는 13%로 이제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 격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철수 후보 격차요? 예. 그러면 이제 1강 1중 3량이 아니라 1강 2중으로 1강 2중 이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주 지나면은 문재인 후보 자기하고 양강 후보 같은데. 예, 뭐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근데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샤이 안철수가 많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안철수를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할 때는 안철수 찍을 표가 숨어 있는 표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샤이 안철수냐 아니면 사이 보수냐 그 점에서 지금은 사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 보수 표가 결과적으로 홍준표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안철수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서는 홍준표 쪽으로 솔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니냐. 보수 후보, 왜냐하면 안철수로 간다는 건 안철수가 우리가 밀어주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확실히 보일 때 이제 많이 결집이 될 건데 지금 격차가 더 늘어나면서 아이고 찍어줘봐야 안철수가 안 되겠다 생각한다면
보수 쪽으로 가갖고 내 표는 원래 보수 표니까 보수로 가겠다. 이게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이 샤이청이 보수로 더 결집될 가능성이 많다. 홍준표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난 총선 때 그 국민의당이 실제로 저렇게 부상될 줄 몰랐죠. 그런데 그 결과 정당 명부에서 26.74%를 얻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 지지율 득표율을 상회할 수 있는가? 그전에는 양강구 돌 때는 가뿐히 30% 넘어서 30대 중반에서 각축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한 10% 정도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요번 대선만큼 방송 토론이 이렇게 위력적으로 지지율을 이렇게 출렁거리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지난 18대도 그전도 그렇고 방송 토론이 크게 이제 지지율 변동에 약간의 조수라도 크게 안 줬는데 앞으로도 2번 정도가 남아 있는 이제 방송 토론, 선관위 방송 토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 약간이라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변화를 이제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은 변수는 역시나 이제 아직도 완전히 그 가능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문제 내지는 이제 후보 연대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거꾸로 뭐 다른 것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그 오만하게 비치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판이 한번 출렁거릴 그 여지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5월 2일인가요? 넘어가면 일체 여론조사 결과도 5월 3일부터 그 공표가 안 되고 깜깜이 선거가 됩니다. 깜깜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금 한 며칠 동안 한 3일 간에만 그게 없으면 그 다음은 이 뭐 누구도 이렇게 그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남은 지금 5월 2일 정도까지가 마지막 그건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TV 토론을 시청자분들이 갤럽조사에 의하면 거의 84%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90%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관되게 쭉 추이를 보면서 TV 토론을 갖다가 국민들이 다 이렇게 시청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인지하면서 후보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TV 토론이란 게 어떤 그 지지 강도의 어떤 확장에만 영향을 준다 이랬는데,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이 역동성이 큰 선거에서는 지지 후보가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데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선거 당일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 30, 40대가 상당히 이 선관위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높게 이 투표율, 그러니까 80% 이상이 투표하겠다 이래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에 75.6%를 상회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보수층이 또 이렇게 이 딜레마에 빠지면서 이렇게 이 투표율이 좀 떨어지면은 어쨌든 고선 정도에서 75.6에서 이렇게 상회하느냐 마냐. 오히려 이제 그 투표율이 좀 역전되는 젊은 층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고 오히려 5, 60대 이상에서는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지금 20대들, 대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붐이 일듯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 조사를 통해서 5월 1, 2일 날 발표가 될 건데, 리얼미터는 5월 4일 날 발표하는 모양이죠. 아직은 5월 4일 정확하게는 아닌데 대선 득표율을 자기들이 예측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사만 5월 그 전에 2일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발표가 또 미칠 영향이 또 있거든요. 누가 득표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득표율로 아예 발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재선 카이스트 교수나 이런 사람, 심리학자까지 다 동원해서 부동층에 대한 심리 분석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발표된 상황 자체도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변수로 이렇게 짚어볼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중반전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이 다음 주는 이 징금다리 연휴가 많고, 말씀드린 대로 5월 3일부터는
이렇게 새롭게 여론조사 조사 발표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마 2일까지 조사를 알 수 있을 건데, 그래서 후보들이 오늘 이렇게 이 선관위 이 TV 토론과 막바지 그 유세에 온 힘을 쏟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